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3 내란 당일 저녁 조태용 당시 국정원장과 만났던 필립 골드버그 당시 주한 미국 대사가 MBC와 만나 그날의 비화를 공개했습니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 직전 조 전 원장과 만찬을 할 때조차 한국 정부가 미국 대사에게 아무런 힌트조차 주지 않았다며 윤석열 정부가 미국을 완전히 따돌렸음을 털어놨는데요. 내란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건 미국 대사관의 긴급 연락을 통해서였는데 워낙 뜻밖이라 처음엔 사칭 전화인 줄 알았다고 합니다. 먼저 나세용 뉴욕 특파원의 단독 보도입니다. 내란을 불과 몇 시간 앞둔 작년 12월 3일 저녁, 당시 조태용 국정원장은 퇴임을 앞둔 골드버그 미국 대사를 관저로 초대했습니다. 조 원장이 주최한 송별회에는 미국 정보기관 관계자와 국정원 해외 담당 간부가 배석했습니다. 저녁 내내 조태용 원장은 미국 측에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았습니다. 골드버그 대사는 우호적인 분위기였다고 기억했습니다. 저녁 식사는 8시쯤 끝났습니다. 상당히 빨리 끝났다고 당시 골드버그 대사는 생각했습니다. In fact, it ended at about 8:30 or 8 o'clock. It was a very early dinner, and it was simply a friendly dinner and had no hint of what was to come. 결국 골드버그 대사는 관저로 복귀해 평소처럼 새벽 업무를 위해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골드버그 대사를 보낸 조 원장은 곧바로 비상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내란 특검은 조태용 원장이 8시 56분에 대통령실에 도착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계엄 이튿날 조 원장은 미국으로 가 CIA 국장 내정자를 만날 계획이었습니다. 특검은 내란 세력이 미국의 개입을 차단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습니다. 여권에선 골드버그 대사를 위한 송별회 자체가 미국의 눈을 가리기 위한 것 아니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골드버그 대사는 조태용 원장이 실제로 송별회 시점에 내란이 일어날 것을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조 원장 본인이 밝힐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I don't even know that he knew what was to come, but that's for him to say, not for me. 이에 대해 조 원장은 방미 일정은 계엄 10여일 전에 조율된 것이고 송별회 시점까지도 자신은 내란 계획을 알지 못했다고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진술했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나세웅입니다. 골드버그 전 대사는 또 계엄 선포 이후 윤석열 정부가 미국 측에 온통 야당 탓을 하며 내란을 정당화하려 했다면서 당시 있었던 한미 간 접촉 내용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민주주의와 가치 외교를 외치더니 국회에 계엄군을 투입한 윤 전 대통령에게 배신감을 느꼈다며 윤석열 정부가 한미 동맹을 얼마나 심각하게 훼손했는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계속해서 나세용 특파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습적인 계엄 선포에 발칵 뒤집힌 미국 대사관은 잠든 골드버그 대사를 깨웠습니다. 골드버그 대사는 처음엔 대사관 사칭 전화로 생각할 정도로 놀랐습니다. 부재중 통화에 회신했더니 강인선 당시 외교부 2차관이 받아 곧바로 전혀 용납할 수 없는 성명을 읽어내려갔다고 증언했습니다. Read a statement that was a wholly unacceptable statement about what was going on. I did protest at that moment. 즉각 문제 제기하고 고위급과의 대화를 요청했지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겨우 연락이 닿은 대통령실은 담화문을 확인하라고만 했습니다. 그러면서 야당의 국정 방해 때문에 필요하다는 취지로 과장되게 강조하며 계엄을 정당화했다고 밝혔습니다. The official position was that the opposition had done everything possible to obstruct. What was the explanation from the presidential office? That much along those lines, that this was necessary because of. 윤석열 정부가 불법 계엄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얻으려고 무슨 말을 했는지가 처음 공개된 겁니다. 미국은 줄곧 가치 외교를 외치던 윤석열 대통령에게 민주주의 정상회의 의장직까지 맡겨둔 상태였습니다. 민주주의를 수호하겠다더니 국회에 군대를 투입하는 모습에 미국 측은 깊은 실망과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There was great disappointment to the point of how could this have happened? President Biden, for example, gave President Yoon or asked him to chair the Summit for Democracies. 골드버그 대사는 날이 밝자마자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먼저 통화를 요청했습니다. 계엄을 막으려는 민주 세력에 미국이 손을 내밀기 위해서였습니다.
This was reaching out in a way to the democratic forces that had acted the night before to overturn the martial law. 내란 세력은 자신의 나라에 민주주의가 얼마나 깊이 뿌리 내렸는지도 국제사회가 계엄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리라는 것도 전혀 알지 못했다고 골드버그 대사는 개탄했습니다. He misread not just his own domestic audience, the international audience as well. Europe and the United States were never going to go along with this. 내란 사태를 지켜본 골드버그 전 대사의 증언은 민주주의적 가치의 훼손이 국제적 위상은 물론 동맹관계도 해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나세웅입니다. 자, 그런데 계엄 이후 당시 주한 미국 대사가 유독 이상함을 느꼈던 순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일단 윤석열 조기 퇴진을 내세웠던 한덕수 당시 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갑자기 함께 국정을 이끌겠다는 식으로 발표했을 때였는데요. 그래서 한덕수 전 총리를 찾아가서 유사시 누구와 상의해야 하느냐고 물었더니 대통령은 한 명뿐이라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공동정부라는 말로 호도한 뒤 윤석열을 엄호하려던 속내가 여실히 드러났던 셈인데요. 이어서 이지선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해 12월 7일 계엄 이후 침묵을 이어오던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갑자기 대국민 담화에 나섰습니다. 국회 탄핵 소추안 표결 7시간 전이었습니다. 저의 임기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전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습니다. 이 담화로 국민의힘 분위기는 갑자기 달라졌고 국회 본회의장에서 퇴장하면서 정족수 미달로 탄핵안 투표는 불성립됐습니다. 바로 다음 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나란히 섰습니다. 질서 있는 대통령 조기 퇴진을 내세우며 대신 윤 대통령을 국정에서 배제하겠다는 한덕수 한동훈 공동정부안을 내놨습니다. 내란을 저지른 대통령의 소속 정당 대표와 그 정부의 총리가 국정을 이끌겠다는 제안이었습니다. 국무총리가 당과 긴밀히 협의하여 민생과 국정 차질 없이 챙길 것입니다.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의 뜻을 최우선에 두고 여당과 함께 지혜를 모아 이런 공동정부라는 것이 이상했던 골드버그 대사는 한덕수 총리를 찾아갔습니다. This strange situation that developed between Han Duck-soo and Han Dong-hoon. There would be a co-presidency. 그리고 북한 관련 상황이 벌어지면 둘 중 누구와 상의해야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한 총리의 답변도 이상했습니다. There's only one president at the time, and he was very realistic. 대통령은 하나뿐이다. 그러니까 직무 배제한다던 윤 전 대통령을 오직 하나뿐인 대통령이라고 한 겁니다. 공동정부라는 허울로 국민의 눈을 가려놓고 뒤로는 윤 전 대통령을 지키려 했던 것 아니냐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입니다. 실제 윤 전 대통령은 직무 배제 상태에서도 장관 임명권 등 지속적인 인사권을 행사했습니다. 대통령의 직무는 전혀 정지된 게 아니고 여전히 행사되고 있습니다. 당과 국무총리한테 맡기고 이 말조차도 사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골드버그 대사는 공동정부를 한다던 한동훈 대표 측의 설명은 아예 내용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점들로 미뤄 한덕수 한동훈의 공동정부 제안은 어떻게든 정권을 유지해보려는 시도로 보였다고 그는 평가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정치적 생명을 연장시켜보려던 한덕수 한동훈 두 사람의 시도는 하지만 단 일주일 뒤 탄핵안이 가결되며 좌절됐습니다. MBC 뉴스 이지선입니다. 내란 당일 국회에 들이닥쳤던 707 특수임무단 내부에서 작년 12월 3일을 약 2달 앞두고 국회와 더불어민주당 당사 그리고 선관위 청사 등을 미리 둘러봤다는 복수의 진술이 나왔습니다. 김현태 당시 특임단장의 지시로 군복이 아니라 사복을 입고 정찰을 했다는 건데요. 비상계엄 계획을 미리 알고 사전 답사를 지시한 건 아닌지 의심되는 대목이죠. 변윤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1시간 20여 분 뒤 707 특수임무단 대원들을 태운 특전사 헬기가
국회 본청 뒤편 운동장에 착륙했습니다. 국회 본청에 들이닥친 707 특임단 대원들은 곧장 107개의 분전함 가운데 유일하게 외부에 노출된 단 한 곳을 찾아 전기 공급을 끊었습니다. 용케 그걸 찾아서 지하에서 단전을 시도했는데 지하의 3분의 2가 단전이 됐던 거지요. 그러니까 저는 딱 하나를 어떻게 찾았을까. 국방부는 최근 707 특임단이 비상계엄 선포를 2달가량 앞두고 국회를 미리 둘러봤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복수의 707 특임단 대원들은 지난해 10월 김현태 당시 단장이 소령급 지역대장들과 함께 국회와 더불어민주당 당사, 중앙선관위 청사를 정찰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모두 비상계엄 선포 직후 계엄군이 봉쇄했거나 장악하려 했던 곳입니다. 707 대원들은 특히 김 전 단장이 군복이 아닌 사복을 입으라고 지시했다고 폭로했는데 외부 노출을 감추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전사는 앞서 지난해 3월엔 이례적으로 국회를 포함한 서울 국가중요시설의 헬기 착륙 가능 지점을 일일이 점검했고 7월엔 국회 사무처에 내부 설계도까지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방부는 김 전 단장이 비상계엄을 미리 알고 국회 등을 사전 답사한 건 아닌지 살펴본 뒤 수사 의뢰 등 조치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또 계엄군이 허위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마약류 마취제 등 약물을 사용하려 했다는 의혹도 우선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국방부 TF는 이와 별개로 정치인 체포조 운영에 관련된 16명을 직무 정지하고 계엄 당시 실제로 미결 수용실을 준비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현태 전 단장은 MBC의 연락에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변은재입니다. 피고인 윤석열의 첫 1심 선고 날짜가 내년 1월 16일로 정해졌습니다. 지기현 재판장이 진행하는 내란 재판이 아니라 지난 7월 기소된 체포방해 혐의 재판인데요. 백대현 재판장은 기소 6개월 안에 선고하라는 특검법 조항에 따라 기일을 정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상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사건 14차 공판. 백대현 재판장이 내년 1월 16일을 선고 일정으로 공지했습니다. 원래 증인신문 날짜였지만 기소 6개월 안에 1심 선고를 하도록 한 내란 특검법에 따라 일정을 앞당긴 겁니다. 특별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날짜가 2025년 7월 19일이므로 2026년 1월 19일 이전에 1심 판결 선고가 이루어져야 해서 이 사건 판결은 2026년 1월 16일에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렇게 되면 구속 만료일인 1월 18일보다 이틀 먼저 판결이 나게 되는 상황. 구속 기간 내에 선고를 결정해 주신 재판부의 결정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체포 방해 혐의와 함께 기소된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외신에 공식 입장으로 배포하도록 지시한 혐의에 대해 유무죄를 판단하려면 계엄이 내란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선고 시점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해당 재판을 맡고 있는 지기현 재판장이 변론을 마무리하겠다고 한 일정이 내년 1월 9일이기 때문에 내란 우두머리 사건의 선고 시점은 구속기간 만료 후가 매우 유력합니다. 계엄이 불법인데 그런 불법을 공보관에게 지시를 했고 그래서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한 것이다라는 주장이고 판결 선고는 119 사건 판결을 기다려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하지만 체포방해 사건 재판부는 계엄 선포 자체가 내란에 해당하는지 불법인지는 이번 재판의 쟁점이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나서 선고를 미뤄야 한다며 계엄 선포는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궤변을 또 꺼냈습니다. 내란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대통령의 이 판단권이 존중이 돼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그 심의권 침해라는 것 자체가 허물어져 버리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내란이 아니라면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다른 혐의들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미 29년 전 전두환, 노태우 내란 사건 2심 재판부는 대통령도 내란죄를 범할 수 있고 이 경우 가장 쉬운 수단이 계엄이라며
계엄 요건을 따지는 건 불가피한 과정이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예정대로 1월 16일에 선고가 이뤄지고 만약 실형이 나온다면 윤 전 대통령은 계속 구속된 상태로 다른 재판을 마저 받게 됩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대통령 관저 이전에 실무를 총괄했던 김호진 전 관리비서관이 구속갈림길에 놓였습니다. 조달청을 속여가며 김건희 씨와 친분이 있는 21g의 공사를 맡긴 혐의가 포착된 건데요. 수사기간이 얼마 안 남은 김건희 특검이 김건희 씨의 개입 의혹을 밝혀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인수위에서 청와대 이전 TF 분과장으로 윤석열 정부 출범 후엔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으로 관저 이전 공사를 총괄한 김호진 전 비서관. 이후 국토부 차관으로 영전했고 총선에 도전했다가 경선에서 탈락한 뒤엔 공항공사 사장 후보에도 올랐습니다. 김 전 비서관은 누가 21g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업체로 추천했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김건희 씨가 추천한 건 아니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아직도 21g을 누가 추천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기억이 안 나니까 말씀을 못 드리는 네. 것 저도 안타깝습니다. 그럼 김건희 여사가 추천했습니까?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코바나 컨텐츠 전시회를 후원하는 등 김 씨와 밀접한 관계였던 인테리어 업체 21g은 2022년 4월 한남동 대통령 관저 공사를 수의 계약으로 따냈습니다. 21g이 계약도 하기 전에 공사에 착수했고 종합건설업 면허도 없이 불법 하도급 공사를 진행하는 등 여러 문제가 드러났지만 지난해 감사원은 실무 책임자인 김 전 비서관의 인사자료를 인사혁신처에 넘기라고 요구하는 수준에서 감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렇게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이었던 김 전 비서관이 결국 특검 수사로 구속 갈림길에 놓였습니다. 21g의 불법 특혜준 혐의 인정하십니까? 업체 선정에 김건희 여사가 개입 없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입장 그대로신가요?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이 관저 이전과 관련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처음인데 김 전 비서관에겐 사기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 등이 적용됐습니다. 21g이 아닌 면허가 있는 업체가 공사를 하는 것처럼 조달청을 속여가며 관저 공사를 진행해 나라에 수십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겁니다. 수사 과정에서 김건희 씨가 21g 측으로부터 디올 제품을 받은 정황이 드러나는 등 21g이 공사를 맡는데 김 씨가 개입했다는 의혹은 더욱 깊어진 상태입니다. 김 전 비서관과 함께 공사를 담당했던 황모 전 행정관도 오늘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았는데 두 사람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지성입니다. 내란 특검이 마무리 짓지 못한 사건들은 경찰이 이어받아 수사하게 됐는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즉시 항고 포기 사건 등 10건 남짓의 굵직한 사건들이 이첩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제는 경찰이 남은 의혹들을 풀 차례입니다. 김지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3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수감 중이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풀려났습니다. 법원이 구속을 취소하자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이 그대로 석방을 지휘한 겁니다. 즉시 항고로 상급심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수사팀 의견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 석방 반대 의견 있었는데도 즉시 항고 포기하신 이유가 뭔가요? 판단에 후회 없으십니까? 심 전 총장의 즉시 항고 포기 사건은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맡게 됩니다. 내란 특검은 심 전 총장과 실무자까지 모두 조사했지만 당시 수사팀 상당수가 특검에 합류해 공정성 논란이 생길 수 있어 이첩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검 관계자는 사실관계 확정을 위한 조사는 다 했다며 사실상 법리적 검토만 남았음을 시사했습니다.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이 계엄 직후 대통령실 PC를 초기화해 증거를 인멸한 의혹 사건도 이첩 대상 중 하나입니다. 특검은 수사는 상당 부분 진행됐지만 대통령 기록물 분석에 상당한 시간이 걸려서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른바 노상원 수첩 수사도 이제 경찰 몫입니다. 노 전 정보사령관 수첩에는 주요 정치인이나 진보 성향 인사들이 수거 대상으로 나오고 수거 대상 처리 방안으로 GOP 선상에서 피격, 바닷속, 연평도 등 무인도 등이 언급됐습니다. 특검은 노 전 사령관의 내란 목적 살인 예비 음모는 진술 거부를 이유로 공을 경찰에 넘겼는데 경찰 수사의 성패도 여기서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은 계엄 당시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이 수용 공간 확보를 지시했다는 의혹은 추가 수사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계엄 당시 상부 지시에 따른 군과 경찰 하급자들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TF 조사가 이뤄진다는 점 등을 고려해 경찰로 사건을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모두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사안인데다 검찰청 폐지를 앞둔 시점인 만큼 경찰이 수사력으로 존재감을 입증해야 할 상황에 놓였습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류일임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을 재수사하고 있는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류 전 위원장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의혹이 불거진 지 2년 만에 첫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앞서 양천경찰서는 류 전 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에게 김만배 신앙님 인터뷰에 대한 정보 비판 언론사들의 인용 보도를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넣게 하고 자신도 직접 심의에 참여한 사건을 무혐의로 보고 검찰에 보내지 않아 봐주기 수사 비판을 받았습니다. 통일교 정치권 금품 로비 의혹의 중심엔 통일교의 수건 사업으로 알려진 한일 해저터널 사업이 있습니다. 한쪽 출입구가 부산에 놓이는 만큼 부산 지역에선 선거 때마다 한일 해저터널이 이슈로 부각됐는데요. 누가 어떤 주장을 펼쳤을까요? 류재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통일교의 오랜 수건 사업인 한일 해저터널은 일본 규슈에서 출발해 부산으로 이어진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통일교는 부산시장과 지역 국회의원에게 오랜 시간 공을 들여왔습니다. 특히 선거 때마다 해저터널이 주요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처음 부각된 건 지난 2021년 부산시장 재보궐선거 때로 당시 국민의힘을 이끌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부산을 찾아 해저터널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부산 가덕도와 일본 교수를 잇는 한일 해저터널 건설도 적극 검토해 나갈 것입니다. 국민의힘 후보였던 박형준 부산시장도 경제적 효과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답했습니다. 경제적 효과는 상당히 있다라는 것이 연구된 바 있습니다. 다만 이 문제는 경제 사안 이전에 한일 간의 역사적인 정치적인 관계에 의해서 풀릴 문제이고. 같은 기간 민주당 선대위원장을 맡은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은 SNS에서 오히려 부산항 등의 중요도가 떨어져 물류 거점 도시로서의 부산이 해체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 한일 해저터널을 하겠다는 것은 일본은 아예 관심도 없는 사안일 뿐만 아니라 일본이 이익을 보는 만큼 우리 불경이 손해를 보게 됩니다. 뒤이어 치러진 20대 대선, 국민의힘 주자들이 한일 해저터널을 내세웠습니다. 한일 해저터널을 하이퍼루프로 건설하는 것을 추진하겠습니다. 나는 일본 한일 간 해저터널도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반면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부산을 찾아 부산이 경유지가 될 뿐이라며 해저터널을 반대했습니다. 부산시도 해저터널을 검토한 기록도 확인되는데 2017년 서병수 전 시장 때도 시 예산으로 한일 해저터널 기초연구 용역이 쓰여졌고 2019년 오거돈 전 시장도 관련 포럼에 참석해 터널 추진을 약속하는 내용의 사인을 하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류재민입니다. 이렇게 정치인들이 선거 공약에까지 언급했던 한일 해저터널은 통일교가 오랫동안 염원해온 사업입니다. 통일교가 그토록 한국과 일본을 이으려고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혜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44년 전인 1981년 통일교 문선명 초대 총재가 발표한 국제평화 고속도로 구상. 한일 해저터널 계획은 이때 처음 알려졌습니다. I would like to make a proposal. It is to construct a Great Asian Highway Zone, which would run through the China, Korea, Japan, and then eventually link the world. 부산에서 대한해협, 대마도를 건너 일본 규슈까지 200km를 터널로 잇겠다는 건데 이 바다 아래로 터널을 뚫고 철길을 깔아 한국과 일본을 연결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이후 통일교는 40년간 문 총재의 구상을 실현시키기 위해 실제 행동에 나섰습니다. 일본 사가현에서는 터널을 뚫는 공사를 시작하기까지 했습니다. 다시금 가라스 한일 터널 현장에서 하늘 부모님께 간구하옵나니 그동안 수고한 자식들의 그 염원을 통일교는 갈라진 한국과 일본이 해저터널을 통해 물리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한국은 아버지의 나라고 일본은 어머니의 나라인데 일본이라는 나라 자체가 희생을 해야지 한국을 살린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은 신도들에게 교육되고 해저터널은 통일교의 종교적 과업이 됐습니다. 한일 해저터널 추진을 선거 공약과 정책과 입법화 추진할 수 있는 정치 지도자들을 발굴하겠습니다. 한일 해저터널은 현실성이 높지 않습니다. 100조 원이 넘는 막대한 비용에 비해 경제적 효과는 확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유럽까지 화물 열차가 간다. 이러면 의미가 있어요. 근데 단순히 일본에서 한국까지 화물을 수송하기 위해서 기차로 온다. 이거는 경제성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한일 연결의 믿음을 버리지 않은 통일교는 부산 지역 로비에 사활을 걸었고 해저터널은 통일교 로비의 핵심 고리로 떠올랐습니다. MBC 뉴스 이혜선입니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 대면 조사에 나섭니다.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에 대해 최종 의사 결정권자로 지목된 한 총재를 상대로 통일교 차원의 조직적 개입이 있었는지 추궁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솔립 기자입니다. 경찰 특별수사전담팀이 내일 오전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한학자 총재를 접견해 조사합니다. 정치권 로비 의혹의 최종 의사결정권자로 지목된 한 총재에 대한 직접 조사에 나서는 겁니다. 특검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지 일주일 만입니다. 교단 2인자였던 윤영호 전 본부장이 한 총재 재가에 따라 정치인들에게 금품을 뿌린 것으로 경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통일교에 대한 전방위 강제 수사에 나서며 영장에 두 사람을 뇌물 공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범으로 적시했습니다.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는 지난 2018년에서 2019년 초 사이 현금 2천만 원과 1,000만 원 상당의 불가리 시계를 건넨 것으로 경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에게는 2020년 4월 무렵 총선 격려금 차원으로 각각 3천만 원을 건넨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경찰은 어제 통일교 본산인 천정군과 서울본부 압수수색 과정에서 2018년 무렵 통일교 회계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한 총재를 TM으로 지칭하며 정치권 인사들과의 약속 일정 등이 담긴 특별보고 문서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전재수 전 장관 부산 지역 사무실 압수수색에서 통일교로부터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행사 초청장도 확보했습니다. 전 전 장관 측은 금품 수수가 이뤄졌다고 의심받는 2018년이 아닌 2021년 것이라면서 사건과 관련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전 전 장관에게 건네졌다는 고가 시계는 찾지 못했습니다. 한 총재 개인 금고에 보관돼 있던 280억 원 규모의 현금 뭉치가 로비에 쓰였는지도 쟁점입니다. 의혹의 발단이 윤 전 본부장은 최근 돈을 주기는커녕 만난 적도 없다고 앞선 특검 진술을 번복하는 듯한 말을 했습니다. 경찰은 한 총재를 상대로 윤 전 본부장에게 정치권 로비를 지시했는지를 비롯해 뭉칫돈의 출처와 행방 등을 캐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솔립입니다.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오늘 대표적 친한계인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해 당원에 대한 모욕적 표현 등을 이유로 중징계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를 비롯한 당내 친한계가 당내 민주주의 파괴라고 집단 반발에 나서며 당내 분란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고병찬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신한동훈계의 핵심으로 꼽히는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2년의 중징계 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호선 위원장은 김 전 최고위원이 언론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종교 행위를 희화화하고 신천지를 사입이라고 부르는 등 종교차별적인 발언을 했고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도 영혼을 판 것이라는 등 인격 모독을 해왔다며 결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당내 절차를 우회한 선동이며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자기 당을 희생물로 삼는 자기 정치의 전형적인 사례. 다만 이 위원장은 이날 한 전 대표의 가족연루 의혹이 있는 이른바 당원 게시판 사건도 논의했지만 아직 자료를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친한계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당사자인 김 전 최고위원은 MBC와의 통화에서 정당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나 언론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터무니없는 결정이라며 정치적 법률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고 한 전 대표는 발표 직후 SNS를 통해 전날 이 위원장이 자신의 블로그에 적은 사람을 들이받는 손은 돌로 쳐 죽일 것이라는 문구를 인용하며 민주주의는 돌로 쳐 죽일 수 없다고 비판에 나섰습니다.
이 위원장은 장동혁 대표가 임명한 인사인 만큼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도 나왔습니다. 한 친한계 의원은 MBC와의 통화에서 이번 결정은 한 전 대표에 대한 장 대표의 견제 심리가 노골적으로 드러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실제 장 대표가 임명한 장예찬 신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은 한 전 대표를 고름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당내 오래된 고름 같은 문제들이 연내에 좀 째고 나면 새해가 되면은 뭐 새로운 아젠다, 배어 투쟁과 민생 두 축으로 좀 당 외부 문제에 집중할 수 있는 당무감사위 감사 결과를 두고 당내 계파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장 대표는 오늘 이에 대해 따로 메시지를 내지는 않았습니다. MBC 뉴스 고병찬입니다. 쿠팡 창업자 김범석 의장은 글로벌 경영 때문에 내일 국회 청문회엔 못 나온다고 하고 있죠. 이런 가운데 쿠팡 한국법인이 미국 법인에 수조 원대 대출을 보증해줘서 사업을 확장한 부분이 확인됐습니다. 돈을 벌고 보증받고 사업 키울 땐 한국을 찾지만 문제가 생기면 한국을 외면하는 셈인데요. 이지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온라인 명품 1위 플랫폼 영국의 팝패치. 작년 쿠팡 미국 법인이 약 5억 달러, 6,600억 원을 들여 인수했습니다. 쿠팡의 얼굴인 창업주 김범석 의장이 직접 고품격 경험을 제공하는 데 주력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당시 쿠팡은 팝패치 인수를 위해 3억 9,200만 달러, 5,400억 원을 빌렸는데 1년 반 만인 올해 7월 빚을 모두 갚았습니다. 지난 7월 쿠팡 한국법인은 미국 법인에게 15억 달러, 당시 환율로 2조 922억 원 대출을 보증한다고 금융당국에 공시했습니다. 자기 자본의 58.55%에 이를 정도로 부담되는 빚을 보증한 겁니다. 쿠팡 미국 법인도 미 증권당국 공시를 통해 한국 법인의 보증 사실을 거듭 확인하며 무담보 대출을 받은 사실을 밝혔습니다. 만약 미국 법인이 돈을 못 갚으면 한국 법인이 책임을 질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이렇게 JP 모건 체이스 은행 등에서 4억 2,500만 달러를 빌려 이 돈으로 팝패치 인수 때 진 빚을 갚았습니다. 공정거래법은 계열사 간 채무 보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지만 해외 계열사는 예외로 뒀는데 그 틈을 이용한 겁니다. 우리 법 체계의 취약성을 가장 나쁘게 활용을 한 경우다. 한국 쿠팡 자체가 상당히 어려워질 수가 있는, 심하게 되면 도산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쿠팡이 매출 90% 이상을 의존해온 국내 법인에게 글로벌 사업 확장을 위한 돌려막기용 대출 보증까지 세운 셈입니다. 김범석 의장은 전 세계 170여 개국에서 영업을 하는 글로벌 CEO로 업무가 바쁘다며 국회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를 보냈습니다. MBC 뉴스 이지수입니다. 모든 걸 고객에게 맞춰서 고객에게 더 많은 걸 줘야 한다. 과거 쿠팡 김범석 의장이 강조한 고객 중심의 혁신론인데 쿠팡 대부분의 고객은 한국에 있죠. 이렇게 큰 소리를 쳐놓고 정작 회사가 고객 정보를 무더기로 유출시키는 잘못을 저질러서 한국 국회 증인으로 채택되자 불출석을 통보하는 건데요. 최근 워싱턴 DC에 문을 연 쿠팡의 사무실을 김재용 특파원이 찾아갔습니다. 미국판 다보스 포럼으로 불리는 밀컨 글로벌 컨퍼런스에 쿠팡 김범석 회장이 지난 2019년 참석했습니다. 쿠팡은 한국의 아마존으로 소개됐습니다. We are the largest e-commerce platform in Korea. Actually, I think we're the largest private fulfillment e-commerce company in the world. 한국 시장 개척이 어려웠지만 초기부터 한 가지 좌우명을 갖고 돌파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쿠팡 없이 어떻게 살았을까 하는 질문을 던질 정도로 고객에게 압도적 가치를 제공하려 했다는 겁니다. We have a motto was create a world where customers ask this one question, which is how did I ever live without Coupang? 미국에서 온 아마존 출신 직원도 감동시켰다며 고객 요구에 맞출 수 있도록 끊임없이 질문하고 도전해야 한다고 거듭 역설했습니다. The customer will never settle. And to just challenge yourself and say, how can you give the customer, how can you let the customer have it all? 하지만 이랬던 김 회장은 3천만 명이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됐는데도 국회 증인 출석은 물론 단 한마디 해명조차 직접 하지 않고 있습니다. 워싱턴 DC에 최근 생긴 쿠팡의 사무실, 10여 명의 직원이 정치, 경제, 싱크탱크 쪽 인사들을 주로 상대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와 비슷하게 주요 인사들을 관리하지만 김 회장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왜 직접 설명을 하지 않는지 등의 질문엔 답변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질문을 이메일로 다시 보냈지만 역시 답변할 수 없다는 반응이 돌아왔습니다. 이런 쿠팡 측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당시엔 김 회장이 권력 실세들과 만나는 사진 등은 신속하게 공개한 바 있습니다. 김범석 회장은 대담에선 고객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줄 수 있을까라며 혁신을 강조했지만 고객들이 가장 책임 있는 말과 행동을 요구하는 현 시점에선 바쁘다는 이유로 대리인들을 내세운 채 침묵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재용입니다. 쿠팡 본사는 미국에 있고 상장도 미국 증시했죠.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쿠팡의 평판은 물론 주가도 상당히 떨어졌고 미국 주주들 역시 타격을 입었을 텐데요. 천문학적인 과징금을 몰리는 걸로 유명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쿠팡에 대한 제재에 나설 수 있을지 팩트체크 알고 보니에서 손구민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지난 2014년 러시아 해킹 조직의 공격으로 개인정보 5억 건이 유출된 포털 사이트 야후는 이 사실을 2년 동안 숨기다 뒤늦게 공개했습니다. You may have received an email from Yahoo recently informing you Yahoo was the target of a massive security breach affecting 미국 상장사의 불성실 공시 등을 감시하는 증권거래위원회 SEC는 야후가 보안 사고를 제때 알리지 않아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혔다며 약 51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후 SEC는 사이버 보안 사고에 대한 공시 절차를 정리한 최종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회사가 판단하기에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면 4영업일 안에 공시해야 한다는 겁니다. 공시할 내용은 사고의 성격과 범위, 회사의 재무 상태에 미친 영향 등으로 매우 구체적입니다. 그런데 지난달 18일 첫 해킹을 인지했다고 밝힌 쿠팡은 한 달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 관련 공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쿠팡은 사고의 영향 평가가 마무리되지 않아 중대한 사고로 보기 이르다며 공시를 미루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SEC는 기업의 평판과 고객 신뢰가 훼손된 경우 등을 중대한 사고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3천만 명이 넘는 개인정보가 한꺼번에 유출된 쿠팡의 경우 해킹 공개 뒤 주가가 14%가량 떨어졌습니다. 한국에서 경찰 수사와 정부 제재 절차가 시작됐고 미국에서도 집단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SEC가 정한 중대한 사고에 해당될 가능성이 적지 않은 겁니다. 지난해 미국 상장사들이 불성실한 공시 등으로 SEC에서 부과받은 과징금은 11조 원에 달합니다. 알고 보니 손구민입니다. 오늘도 정부 부처들의 공개 업무 보고가 이어졌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공직자들에게 투명한 보고를 강조하면서 탈모 치료 지원, 첫 연금보험 국가 대납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했습니다. 홍신영 기자입니다. 최근 업무보고에서 불거진 논란을 의식한 듯 이재명 대통령이 농담으로 업무보고를 시작했습니다. 약간 긴장되죠? 또 무슨 폭탄이 떨어질까.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생중계로 진행돼 부담스러울 공직자들을 향해선 국민들이 보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요새 넷플릭스보다 더 재밌다는 소리 있던데 그건 아니겠죠. 여러분께서도 국민에게 보고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어진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선 구체적인 지적과 지시가 이어졌습니다. 먼저 지난 대선 공약으로 채택돼 주목받았던 탈모 치료 지원. 유전적인 요인으로 생기는 그런 탈모의 경우에는 이제 의학적인 치료하고는 연관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건보급여는 하고 있지는 않은데 이거 옛날에는 이걸 미용이라고 봤는데 요새는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요. 나도 보험료 내는데 나도 혜택 좀 보자 이런 생각하는 걸 한번 검토는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의정 갈등 이후 여전한 응급실 뺑뺑이 문제에 대해선 119와 응급실관 전화로 환자를 분산하는 시스템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됐습니다. 그 제도가 포지티브하게 긍정적으로 작동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응급 환자를 거부하는 시스템으로 작동하잖아요. 네. 그 뭐 대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식시장의 큰손 국민연금공단을 향해선 연기금이 기업의 의사결정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한 스튜어드십 코드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국민의 주주로서 권한을 공단이 대신 가졌으니 의결권을 제대로 행사하라는 겁니다. 경영을 뭐 좌지우지하거나 이러면 안 되지만 전혀 없습니다. 그 이상한 거 하는 건 최소한 통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국민연금 첫 보험료를 나라가 대신 내주면 가입자가 돈을 못 내도 전체 보험 가입 기간이 늘어 수혜가 커진다며 국가 대납 방안을 검토할 것도 당부했습니다. 이번 주 업무보고는 오늘부터 사흘간 이어지는데 내일은 산업통상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과 소방청 등의 보고가 이어집니다. MBC 뉴스 홍신영입니다. 태양광과 풍력 발전에 주민이 참여해 발전 수익을 나누는 햇빛 연금 사업이라는 게 있죠. 오늘 이 대통령이 이 사례를 직접 거론하며 사업 확대 검토를 지시했는데 필요하면 지역의 담당자라도 데려오라며 속도감 있는 진행을 주문했습니다. 문현철 기자입니다. 염전이를 가득 메운 태양광 패널. 전남 신안군 비금도에 조성된 대규모 태양광 발전 시설입니다. 신안군은 주민들이 협동조합에 참여해 발전 수익을 나누는 이른바 햇빛연금 모델로 여기에 해상풍력 발전까지 더해지면서 태양광과 풍력 수익이 주민 소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신안군에서는 18,500여 명의 주민이 햇빛과 바람연금으로 연간 125억 원가량을 받았습니다. 실질적으로 받다 보니 실감도 많이 나고 마을에서도 활력이 많이 돌고 지역 경제에도 많이 도움이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신안군 사례를 직접 거론했습니다. 전국의 군은 전부 인구 소멸 위험 지역인데 여기는 지금 이 햇볕 연금 때문에 인구가 지금 몇 년째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잖아요. 하지만 아직은 재생에너지 주민 참여형 이익 공유제는 신안에만 머물러 있는 상태. 이 대통령은 빠른 행정을 주문했습니다. 역량 있는 공직자들이 많겠지만 그 신안군에 무슨 이 담당 국장이 엄청 똑똑한 것 같아요. 그 아예 데려다가 한번 쓰든지 그것도 검토해 보십시오. 주민 참여와 소득 환원이 맞물린 신안군의 재생에너지 모델. 대통령의 확산 주문을 계기로 전국으로 퍼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신상 공개 기간이 지난 11일부로 끝났습니다. 조두순은 출소 이후 이사와 거주지 무단 이탈을 반복해왔는데요. 앞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파악할 길이 없습니다. 정한솔 기자입니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살고 있는 경기 안산 단원구의 주택가. 조두순 집 앞에는 경찰관이 배치돼 있고 일대 전신주에는 경찰 집중 순찰 지역이라는 문구가 부착돼 있습니다. 동네 주민들은 그동안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사이트를 통해 조두순 집을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혹시 검색해 보셨어요? 다 해보죠. 집 주소도 정확하게는 이제 나오긴 나오는데. 그런데 지금은 이런 정보를 더 이상 확인할 수 없습니다. 신경을 곤두세우고 이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죠. 조두순을 검색을 해봤더니 안 나오더라고요. 조두순은 지난 2008년 초등학생을 납치해 끔찍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법원은 출소 이후 5년 동안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습니다. 이에 따라 출소 날짜인 2020년 12월 12일부터 조두순의 주소와 사진, 전과 기록 등은 성범죄자 알림이 사이트에 올라왔습니다. 출소 직전 이른바 조두순 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도로명 주소와 건물 번호까지 공개됐습니다. 그런데 공개 기간 5년이 지난 11일부로 끝난 겁니다. 조두순은 출소 뒤 집주인들이 기피해 2년마다 거처를 옮겼습니다. 앞으로 이사를 가면 새 주소지를 확인할 길이 없는 겁니다. 조두순은 잊을만 하면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재작년 12월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어겼다 징역 3개월을 복역했습니다. 지난 3월부터 5차례 초등학교 학교 시간에 무단 외출했다 귀가 조치됐고 지난 10월에는 집안에 설치된 전자감독 장치의 전원을 차단하려 한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슈퍼는 바로 여기 바로 옆에 살고 있어요. 이 살고 있는 자체가 불안하거든요. 이번에 조금 더 오래 살길 잘해야 돼. 계속 그것만 검색하고 있거든요. 조두순은 올해 초 아내가 떠난 뒤 혼자 살고 있는데 최근 선망 증세가 악화되고 있어 검찰이 법원에 치료 가물을 요청한 상황입니다. 사람 100명이 경찰이 있어봐야 사람 마음만 먹으면 뭐 하는 거야, 뭐 우스운 거니까. 법무부는 일반에 공개되지 않을 뿐 조두순 신상 정보는 2030년까지 관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2028년 3월까지 전자발찌 부착과 전담 보호관찰관의 24시간 감시도 지속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마저 끝나면 조두수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한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됩니다. MBC 뉴스 정한솔입니다. 올 한 해 쿠팡, 롯데카드, SKT와 KT 등 해킹과 보안 사고가 끊이지 않았는데요. MBC 취재 결과 KT를 쓰는 아이폰 고객의 문자 메시지가 최근까지 암호화 없이 기지국과 통신망을 오고 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무단 소액 결제 사건 때 해커들 수법처럼 중간 단계의 소형 기지국을 장악했다면 문자를 그냥 볼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김윤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국가정보원은 지난달 KT 통신망을 쓰는 일부 스마트폰 기종에서 문자가 암호화되지 않은 채 전송되고 있다고 정부와 KT에 통보했습니다. 국제기구는 고객이 문자를 보내면 기지국과 통신망을 거쳐 상대방 스마트폰에 도달하는 전 과정에서 문자 내용을 암호화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KT에 가입한 특정 기종은 전혀 암호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MBC 취재 결과 국정원이 지목한 기종은 애플 아이폰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이폰 일부 기종에서 문자를 암호화하는 설정 자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앞서 KT에선 해커들이 불법 소형 기지국, 이른바 펜토셀을 만들어 무단으로 소액 결제를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만약 이 해커들처럼 기지국 같은 문자의 중간 전달 과정 한 곳만 장악하면 암호화를 풀 필요조차 없이 쉽게 문자 내용을 그냥 볼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제조자 입장에서는 각 통신사에 맞는 보안 환경 설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그 통신사가 요청하게 되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운영을 하게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아이폰에 암호화 설정이 없다면 다른 통신사도 사정이 똑같지 않았을까? 취재 결과 LG U+는 2015년, SKT는 2016년부터 아이폰에 문자 암호화를 적용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반면 KT는 올해 7월 아이폰 운영체제인 iOS 버전 26 업데이트 이후에야 뒤늦게 암호화 설정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최신 iOS 버전 업데이트가 되지 않는 일부 기종에서는 문자 암호화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KT는 민관 합동조사단의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아무 답변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KT 펜토셀의 추가 접속을 차단하는 등 조치를 취하면서 KT의 암호화 체계 전반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윤미입니다. 노동자 4명이 목숨을 잃은 광주 공공도서관 붕괴 사고 속보입니다. 무너진 구조물 공사가 지지대 없이 이뤄졌는데 그동안 광주시와 시공사에선 지지대가 필요 없는 특허 공법이라고 해명해 왔습니다. 그런데 공사 방법을 적은 시방서에는 지지대가 필요하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천홍희 기자입니다. 사고 직후 현장에서 가장 많이 지적된 부분은 48m나 되는 구조물에 왜 하중을 받쳐주는 지지대가 없느냐였습니다. 여기는 지주대가 없습니다. 지지대 없이 공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특허로 인해서 공사는 진행했습니다. 수십 년간 철근 공사를 해온 유족이나 전문가들도 이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 저 지금 길이가 얼마나 되죠? 48m입니다. 그러면 그 시스템 농발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안 해야 됩니까? 저기에는 무지주 공법이라 없습니다. 광주시에서도 자료를 내고 지지대 없이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데크 플레이트 방식을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당시 시공 방법을 적은 시방서입니다.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기둥과 기둥 사이 구간을 말하는 장경간에 일부 지지대가 필요하다고 적혀 있습니다. 가로 방향 철근에 특수보가 적용됐더라도 구조물이 168m에 달하고 경사도 있는 만큼 지지대를 세워 보강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 특허공법 자체가 경쟁성이라든지 또는 작업성이라든지 시공성이나 이건 이제 확보가 됐겠지만 과연 안전한 것이냐 이건 좀 고민을 해봐야 되고. 지지대가 필요 없는 공법이라고만 설명해온 광주시는 시방서 내용이 공개된 이후에도 이 같은 사실을 왜 밝히지 않았는지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붕괴 사고 현장 합동 감식을 진행한 합동수사본부는 설계와 시공, 공법 선정 과정 전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MBC 뉴스 천홍희입니다.
오늘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가 청소년들의 SNS 이용 제한을 예고했는데 파장이 커지자 청소년들의 SNS 이용을 차단한다는 취지는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기주 기자입니다. 김종철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후보자는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특히 마약이나 성착취 등 청소년들의 건강을 해치는 불법 정보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 후보자는 국내 청소년들의 SNS 이용 규제를 검토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는데 최근에 호주 청소년 SNS 사용 규제 들으셨죠? 네. 우리 정부는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너무나 당연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중요한 대상으로 생각을 하고 업무를 추진할 각오를. 이후 야당에서 비판이 나오는 등 파장이 커지자 청소년들의 SNS 이용을 차단하겠다는 취지가 아니었다. 법정 대리인의 동의 권한 강화 등 다각적인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여야는 김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이 파기환송된 데 대해 비판적인 칼럼을 작성한 적이 있다며 편향된 시각을 가진 전문성 없는 폴리페서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의 임명 배경에 김현지 부속실장이 있는 것 아니냐고 캐물었습니다. 혹시 대통령실 김현지 제1부속실장한테는 컨펌 받았습니까? 예, 그런 적 없습니다. 컨펌을 받았으니까 여기 계신 거 아닙니까? 제가 답변 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3년간 공영방송을 정권의 나팔수로 만들기 위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무리한 시도를 하지 않았느냐며 김 후보자가 방미통위의 헌법적 책무를 지킬 적임자라고 추켜 세웠습니다.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면서 현장에서 그 헌법적 가치,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서 활동을 해오신 모습이 저는 매우 인상적이었다는 말씀을. 최근 불거진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선 김 후보자는 자신도 납치성 광고의 피해자라며 가입 절차와 탈퇴 절차를 동등한 수준으로 보장하는 등 탈퇴 절차 간소화를 역점 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의원총회를 열고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적용되는 죄명을 바꾸고 전담재판부 후보 추천위원회에 외부 인사는 배제하기로 했는데요. 민주당은 수정안에 대해 위헌 논란을 최소화하는 걸 넘어 아예 삭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현지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마련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에 대해 최대 공약수라 표현했습니다. 법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위헌 소지를 없애기 위한 최대한을 수정안에 담았다는 겁니다. 일단 내란 전담 재판부 구성은 2심부터 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한참 진행된 직위원 재판부의 재판은 그대로 진행되는 겁니다. 법 조문은 1심부터 설치 가능하도록 했지만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은 이관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부칙을 달기로 했습니다. 전담재판부 구성은 판사 추천위원회 구성부터 판사 임명까지 법원 외부 인사를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그 추천위에서 추천한 법관들을 그 대법관의 제청으로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시비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당초 안은 법무부 장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가 재판부 추천위원회 구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는데 위헌 우려에 법원 내부 구성원이 추천하도록 한 겁니다. 또 법 이름에서 12.3 비상계엄, 윤석열이라는 표현을 빼고 내란 및 외환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특별법으로 일반화하기로 했습니다. 12.3 윤석열이라고 하는 특정 사건화되어 있는 이것을 처분적 법률이라는 이런 점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특정 사건 명칭을 빼고 전담 재판부를 여러 개 만들어 한 곳은 영장 전담 재판으로 두고 나머지 재판부 중 무작위로 사건을 배당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내란 외환 혐의 피고인의 구속 기한을 형사소송법상 기한의 2배인 1년으로 늘리고 사면 복권을 제한한다는 조항은 이번 수정안에 담지 않고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가 이번 주 내로 법안을 재발의하면 2차 필리버스터 전국이 시작되는 오는 21일 이후에 처리될 전망입니다.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자고 제안했던 조국혁신당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2인 3각 시너지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고, 국민의힘은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 자체가 위헌이라며 필리버스터를 또 예고했습니다. MBC 뉴스 김현지입니다. 대북 정책 주도권을 놓고 외교부와 통일부의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한미 정상회담 후속 조치를 이유로 미국과 정례 협의체 가동에 들어갔고, 통일부는 선제적인 조치를 강조하며 별도의 대북 정책 설명회를 열었는데요. 두 부처 간의 조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신재용 기자입니다. 대북 정책 조율을 위한 한미 외교당국의 정례 협의체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명칭은 한미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 후속 협의. 대북 정책 주도권 논란을 의식한 듯 북한과 관련된 표현은 쓰지 않았고, 참석자들도 극도로 말을 아꼈습니다. 외교부는 조인트 팩트시트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등 합의가 담긴 만큼 한반도 정책의 긴밀한 공조가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자리엔 외교부와 함께 국방부도 합류했지만 통일부는 예고한 대로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한미 당국 간 협의가 문재인 정부 당시 한미 워킹그룹처럼 정부의 대북 정책을 일일이 승인 심사하는 기관처럼 작동할 수 있다는 게 통일부의 우려입니다. 실제 2019년 1월 독감 치료제인 타미플루 지원은 정부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운송수단인 트럭이 제재 대상이라고 반대한 워킹그룹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관계 개선 카드로 거론되는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도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필요하다면 축소 연기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외교부는 대비태세뿐 아니라 전작권 전환을 위해서도 필수라고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주한 대사들과 국제기구 관계자들을 불러 별도의 대북 정책 설명회를 연 통일부는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조치를 강조했습니다. 위성락 안보실장은 우려는 듣고 있다면서도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통해 조율하고 있다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항상 NSC에서는 많은 조율을 합니다. 최근의 사안도 대부분 다 조율된 것들입니다. 대북 정책을 놓고 외교부 대 통일부 간 이견 노출이 정책 혼선으로 번지지 않도록 부처 간 조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재웅입니다. 강호 바이에른 뮌헨을 상대로 원더골을 터뜨린 이재성 선수가 MBC 취재진과 만나 헤더골을 잘 넣는 비결을 밝혔습니다. 김민재와의 짠했던 맞대결 뒷얘기도 털어놨는데요. 독일 현지에서 박재웅 기자입니다. 독일 최강 뮌헨을 침묵시킨 환상적인 다이빙 헤더골. 분데스리가 사무국도 주목한 골로 스스로에게도 전율이 돋는 장면이었습니다. 정말 손에 꼽히는 골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이재성에게 헤더란? 쉽다? 그냥 공에 맞추기만 하면 좋은 득점 찬스가 되기 때문에 저는 그냥 공을 갖다 댄 것뿐이에요. 후배 김민재와의 맞대결에서 나온 득점이라 마냥 웃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원정 경기 왔을 때 힘들고 또 배는 고픈데 음식이 마땅치 않으니까 그런 것들을 민재가 또 배려심 깊게 또 챙겨줘서, 한편으로는 또 민재 후배가 또 그런 것을 당하니까 좋은 점 또 좀 미안한 마음 이런 게 공존하는 것 같아요. 최하위 팀의 잔류는 물론 사실상의 멕시코 월드컵까지 신경 써야 하는 중요한 시기. 멕시코는 저도 한 번도 아직 뛰어본 적이 없고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전혀 알 수도 없고, 민재도 똑같이 그때랑 이제 6월에 있을 월드컵에서는 전혀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광대뼈 골절 등 크고 작은 부상에도 언제나 그랬듯 팀을 위해 헌신하는 자세로 모든 걸 쏟아부을 예정입니다. 이재성은 축구팀에 필요한 선수다. 네,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항상 팀 안에서 필요한 선수가 가장 중요한 선수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자부심도 있고. 소속팀에서도 대표팀에서도 꾸준함으로 증명해온 이재성. 커리어 마지막이 될 수 있는 월드컵에서 후회를 남길 생각은 없습니다. 마인츠에서 MBC 뉴스 박지웅입니다. 배드민턴 여자 단식 최강 안세영 선수가 사상 최초로 세계 배드민턴 연맹 올해의 선수에 3년 연속 선정됐습니다. 선수들이 직접 뽑은 최고 선수상까지 2관왕을 차지했습니다.
올 시즌 출전한 14번의 대회에서 무려 10차례나 정상에 오르면서 단일 시즌 여자 단식 최다 우승 기록을 갈아치웠고 승률도 남녀를 통틀어 역대 최고인 94%를 기록한 안세영. 세계 배드민턴 연맹 시상식에서도 새 역사를 썼습니다. The winner is 안세영. 여자 단식 부문 올해의 선수에 선정돼 사상 처음 3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누렸는데요. 평소 보지 못한 화려한 모습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여기에 선수들이 직접 뽑은 최고 여자 선수에도 2년 연속 선정돼 또 한 번 무대에 올랐습니다. 금메달들은 정말 저의 노력의 결과라고 하면은 이 상들은 정말 많은 분들이 저를 좋게 봐주셔서 이렇게 얻을 수 있는 상이어서 좀 더 특별한 것 같아요, 저한테는. 내일 시작되는 왕중왕전을 앞두고 이현일 코치와 가볍게 몸을 풀었는데요. 왕중왕전까지 정상에 오르며 11번째 우승을 기록할 수 있을까요? 한편 올해 10승을 합작한 서승재 김원호조도 올해의 남자 복식상을 받았습니다. 튀르키예 프로축구에서 나온 원더골 보시죠. 궤적부터 방향까지 말 그대로 완벽한 가마차기입니다. 화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종일 약한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위성 레이더를 보시면 중부지방은 약한 비구름의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비와 눈은 밤이면 대부분 그치겠지만 비구름 뒤로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겠습니다. 따라서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과 충북, 대구의 일평균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을 보이겠고요. 영서와 충남, 호남은 오전까지, 영남 지역은 낮까지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특히 중부 내륙 지역은 밤사이 짙은 안개까지 끼면서 시야가 더 답답하겠습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은 눈과 비가 내리겠는데요. 특히 강원 산지는 1에서 3cm 안팎의 눈이 더 내리겠고요.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엔 남부 내륙 곳곳으로도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오전에 중부지방부터 차츰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비나 눈이 내리는 지역에서는 도로 살얼음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보시면 서울이 2도, 대구 3도로 예년 기온을 크게 웃돌겠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7도, 대구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내란 관련 사건들이 경찰로 넘어가면 수사가 제대로 안 될 거란 얘기를 공공연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객관적으로도 시간은 더 흘러버렸고 수사의 가르마는 이미 특검에서 타버린 데다 경찰에겐 검찰이나 특검보다 더 많은 제약까지 있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검찰과 특검이 남긴 과제들, 즉 국민적 의혹을 풀어낸다면 경찰이 못할 거란 얘기를 지금처럼 할 수는 없을 겁니다. 화요일 뉴스데스크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